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코인 스토리즈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에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일러는 성공한 기술 투자에는 예외 없이 45%의 급락과 절망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성장 과정이 당시에는 너무 뻔해 보이는데도 시장은 끝없이 의심했다는 점을 끄집어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겪고 있는 변동성이 오히려 기술 자산으로서 전형적인 성장 곡선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왜 반복적으로 45% 하락과 같은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통금융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더 나아가 신용과 파생이 온쇼로 이동하면서 변동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게 진짜 확산이 일어나기 위해 무엇이 상품화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일러가 인터뷰 초반에 던지는 숫자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마지막 신고가 이후 4개월 반 동안 45% 하락.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감각을 재설정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시간이 마치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4개월 반은 어떤가요? 냉정히 말하면 인간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제도와 산업이 적응하며 규제 프레임이 정리되는 시간 스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너무 짧은 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의도입니다. 45% 하락이 비트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성공한 기술 자산의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정상적인 구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일러가 하락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기술 투자에서 45% 하락을 견디지 않고 역사에 남는 수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기술의 미래를 믿지만 그 과정의 고통은 건너뛰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합니다. 시장은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때 말이 아니라 보유 기간과 변동성 내성으로 측정하니까요. 세일러는 여기서 애플과 비교를 합니다. 애플은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초반 아이폰은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당시 기준으로는 다소 장난감 같은 측면이 있었다고 해고하죠. 앱스토어도 없었고 기능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쯤에 아이폰 3세대쯤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체감이 생기고 2012년 아이폰 4에서 5 정도 되면은 대중이 거의 합의에 이릅니다. 이건 대체제가 없다. 사실상 필수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중이 아이폰은 필수라고 합의한 뒤에 애플 주가가 2012년 말부터 2013년 중반까지 45% 하락합니다. 시장은 이미 제품의 성공을 알고 있었고 일상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었고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가격은 45%나 빠졌고 밸류에이션은 기술주가 아니라 지친 캐시카우처럼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러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이 다시 높은 멀티플을 되찾는 데는 무려 7년이 걸렸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의 합의는 기술 리뷰어가 아니라 워런 버핏과 같은 상징적 인물의 참여로 마무리되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인사이트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혁신을 이해해서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혁신의 합의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가격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대개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늦게 참여해도 상징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혁신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너무 일찍 믿은 사람처럼 보이며 너무 오랫동안 의심받는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일러는 아마존도 끌어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마존을 당연한 승자처럼 보지만 과거에는 수년간 절대 수익을 못 낼 것이라며 조롱받았고 언젠가 망한다가 상식처럼 유통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2020년 같은 우리는 아마존이 필요하구나라는 집단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2020년이 아마존이 갑자기 좋아진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12년 그 즈음에 이미 승부는 사실상 끝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만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은 사실 언제 시장이 합의해 주냐라는 질문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이전에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그 결론을 지키는 대가로 오랫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감수합니다. 비트코인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디지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본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한 에너지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노동하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불확실성을 견딘 결과가 자본으로 축적되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나 정책 변화 혹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은 그 자본을 훼손합니다. 즉 자본은 내가 만든 가치의 저장고인데 그 저장고가 제3자의 규칙에 의해 깎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현대 금융의 핵심 갈등입니다.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건 최소한의 합의로 유지되는 디지털 저장고입니다. 발행량이 제한되고 검열 저항성이 있으며 24시간 이동 가능하고 국경을 건너며 그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제3자 신뢰가 최소화되는 저장고. 그래서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자본시장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혁명의 본질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고 자본이 이동하고 저장되는 방식 자체가 디지털로 재편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왜 12만 6천 달러에서 더 못 갔나요? 왜 시장의 예측만큼 폭발하지 않았나요? 세일러의 답은 시장이 숙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변동성이 재구성되고 있고 그 결과로 과거처럼 80%의 폭락과 변동성의 시대가 아니라 40%에서 5%의 폭락과 변동성 정도로 완충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시장이 성숙해지면 위아래가 모두 둔화될 수가 있고 특히 과거의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구조가 줄어들면 폭발적 상방도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는 상방은 크게 하방은 작게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선물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제도권 파생이 들어오고 신용 시스템이 정착되면 비트코인은 점점 자산으로 정규화됩니다. 여기서 정규화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금융 인프라가 생기고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변동성의 일부가 가격 발견이 아니라 시장 구조였던 구간이 제거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일러가 아주 길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인데요. 비트코인에는 정상적인 은행 신용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붙어 있지 않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도권 은행에서 담보로 온전히 인정받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그 공백이 그림자 금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자가 자본을 현금화하고 싶을 때 제도권에서 낮은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아야 합니다. 팔면 상방이 눌립니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곳이 있지만 종종 재담보화라는 함정이 따라옵니다. 내가 맡긴 비트코인을 상대가 다시 담보로 굴리고 또 굴리면서 시장의 추가 매도 압력과 구조적 왜곡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는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만약 은행이 주택 담보를 잡고 그 집을 10번 팔아치우는 식으로 재담보화를 한다면 그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주택은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는 기술과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이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거나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약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건전한 신용 인프라가 아직 덜 완성되어서 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든 반박하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히 현물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신용과 파생과 규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은 기술뿐 아니라 금융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일러는 변동성을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활력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일러는 오히려 변동성이 관심을 만들고 그 관심이 유동성을 만들며 유동성이 자본의 흡인력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전통 주식시장은 하루 6시 반, 주 5일, 공휴일에 멈춥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일러가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금융에너지는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몰린다는 것. 24시간 거래되고 전 세계인이 동일한 규칙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주말에도 매매, 정산이 가능한 시장은 그 자체로 중력장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주말에도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원하고 뉴스가 터지는 순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자산을 원하며 그 욕망이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이 시장을 키우고 시장이 다시 제도권을 끌어당긴다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변동성은 불완전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쓰임새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자산은 조용합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목하고 포지션을 잡고 논쟁하는 자산은 시끄럽고 그 시끄러움 자체가 시장의 에너지를 증명합니다. 물론 그 에너지가 언제나 좋은 방향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산보다는 모두가 신경 쓰는 자산이 더 큰 파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는 묻습니다. 리테일이 이번 상승장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셀러의 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미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찾아서 가능한 만큼 사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견디고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났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대중은 무엇을 원하느냐? 대중은 변동성과 30%의 기대 수익보다 10%의 변동성에 10% 확정 수익과 같은 느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적으로 확정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확정처럼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투자할 때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과 맞닿은 안정감을 봅니다. 월세, 학자금, 세금, 생활비, 가계부 이런 것들과 바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대중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변동성을 공학적으로 조정해 디지털 신용과 같은 형태로 대중이 받아먹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타라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의 충격을 흡수해 월급처럼 들어오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중화는 언제나 상품화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의 본질이 아무리 위대해도 대중에게 전달되는 순간에는 사용 가능한 패키지로 변환됩니다. 전기가 위대하지만 사람들은 발전소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위대하지만 사람들은 합성 과정을 공부하지 않죠. 사람들은 효과를 원합니다. 그 효과가 단순할수록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셀러가 말하는 절망의 골짜기는 단순히 투자자의 멘탈을 시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시장 전체의 선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진짜 사용자와 진짜 장기 자본을 만나기 위한 통과 의뢰처럼 작동합니다. 이때 시장은 매우 잔인합니다. 기술을 이해했느냐 보다 끝까지 버텼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인간의 비합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필터를 혁신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장치입니다. 버티는 동안 사라지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과장된 서사들이 정리되고 남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단단한 구조와 더 깊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골짜기는 때로는 망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시장이 거치는 정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 양자 컴퓨팅 위협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러는 대체로 현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즉각적 위협으로 보는 합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그런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 인터넷, 정부 시스템, 소비자 디바이스까지 모두 동일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포스트 퀀텀 암호로의 업그레이드가 전 산업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셀러가 퍼드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스케일링 공포, 에너지 공포, 프라이버시 공포, 그리고 이제 퀀텀 공포까지 늘 새로운 공포가 등장하지만 많은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기 전에 기술과 시장이 흡수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공포는 실제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가상의 문제에 보험을 들면 보험료로 파산한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확률적으로 낮은 위험에 과잉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잉 반응이 종종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투자 얘기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서사 소비 방식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포는 언제나 잘 팔립니다. 공포는 클릭을 만들고 클릭은 영향력을 만들고 영향력은 자본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확률과 체감 위험은 분리됩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공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확률과 구조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감정적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차트를 넘어 디지털 자본이 되려면 성공한 기술 자산들이 늘 그랬듯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제도권 파생과 신용 시스템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재구성되며 결국 대중 확산은 비트코인을 이해하라가 아니라 대중이 이해하지 않아도 쓰는 상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중화는 인식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기술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입니다. UI가 모든 복잡성을 숨기고 사용자는 편해졌다를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매스 어덥션의 문이 열립니다. 인터넷이 그래왔고 스마트폰이 그래왔고 결제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릴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년은 이르다고 말할 수 있고 10년은 여전히 부족하다
심각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축으로 보면 오늘의 논쟁과 공포와 조롱이 결국 초기 성장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결론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를 권하고 싶은데요. 이 시장을 볼 때 오늘의 그 일봉이 아니라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볼 때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신용 시스템, 제도권의 흡수 속도, 그리고 대중이 받아먹을 수 있는 상품화의 수준을 같이 보시면 적어도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한 발은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팍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